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었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별이라고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의 후반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반부에서는 파트 1, 파트 2를 리뷰해 드렸고요. 파트 1에서는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 저자는 단타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고, 파트 2에서는 선택받은 종목만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로 인기 있는 테마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1등주만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끼 있는 종목과 매매하기 좋은 종목의 조건,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선행되는 조건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후반부 영상에서는 파트 3와 파트 4 그리고 파트 5를 리뷰를 해드릴 텐데, 파트 3에서는 성공적인 단기 매매를 위한 기술적인 분석, 차트와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 4에서는 거래 기술, 비중관리, 매매 타이밍, 손절법, HTS 세팅 등의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 5에서는 돈을 지키는 방법,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자금의 관리법과 신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도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와서 파트 3 성공적인 단기 매매를 위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매매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 경우 비교적 짧은 주가 흐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봉 또는 분 단위로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분봉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1분봉은 1분간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3분봉, 5분봉, 30분봉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캔들 기본적인 시가, 종가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1번 캔들 같은 형태가 장을 마감하는 시간으로 갈수록 힘이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아랫꼬리가 달렸고 쭉 올라가면서 종가가 여기 끝에서 끝났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흐름이 있겠지만 종가에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최고점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매수세가 계속 붙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윗꼬리가 없는, 위가 꽉 찬 양봉이 힘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음봉일지라도 3번 캔들처럼 아랫꼬리가 달려 마감한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봉이 이렇게 있는데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3번 음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랫꼬리 저점을 찍고 올라가서 여기서 종가 시작을 여기서 하고 쭉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주면서 끝났다라는 얘기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가가 있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가장 힘없이 저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음봉이 두 가지가 있지만 음봉에서는 3번 음봉이 좋고요. 양봉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양봉 그리고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이 있는데, 아랫꼬리가 달리고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감한 양봉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두 가지 다 봤을 때 아랫꼬리가 있는 그런 캔들이 조금 더 힘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차트는 단기 매매를 할 때 활용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일 뿐 차트에 목을 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고려하여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는 시장에서 최고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차트상 좋은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지만, 차트만 보고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차트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식은 무엇인지, 그중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지를 찾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돌파하면 주가는 계속 간다, 또는 어디를 지지를 받으면 또 주가는 올라간다, 또는 상한가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런 약간의 공식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자는 차트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고 사항일 뿐 차트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그리고 어떤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식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단기 매매를 조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지라인들이
생성이 되기는 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또는 대장주가 아니거나 대장 테마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테마 자체가 무너지거나 대장주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주가가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지지라인이고 여기서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쓰리바닥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에 테마가 무너지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차트는 그냥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약간 참고적인 사항으로 보고 결국 시장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건 주도 테마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도주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었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 차트가 역배열이라면 해당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승하면 다들 매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상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정배열 종목 위주로 공략하는 것이 단기 매매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배열인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대들이 쭉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정배열로 이렇게 쭉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붙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배열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 과거의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지선이 쭉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가 저항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과거에 여기 저항선은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런 하나의 라인들이 쭉 있으면 저항과 지지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라인을 뚫고 나면 그 라인은 지지 라인이 되고, 또 예를 들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앞에 있었던 지지 라인이 또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는 어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반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가가 지지선과 저항선의 가격을 정확히 지키며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지점에서 지지 및 저항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또 다음번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라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를 받다가 여기 약간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조금 덜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은 차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은 더 이상 물려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뒤에는 주가가 새로운 가격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을 뚫고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자는 실제로 이제 책을 읽어보면 역사적 신고가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아주 많이 공략하면서 수익을 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코프로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였고,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조금 받고 다시 눌렀다가 여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다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뚫으면서 여기를 아주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여기가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되고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의 경우 역사적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2023년 대장주로 자리매김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활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고점은 매물대가 매우 강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항 돌파에 성공한다면 신고가 상태로 남아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찾아오는 큰 상승, 즉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역사적 고점 이렇게 있는데 눌렀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역사적 저점의 경우도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는 종목의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역배열 상태일 것이고 해당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도 많으며
개인 투자자는 알지 못하는 악재가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저점 종목은 단기 매매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개인 투자자가 알 수 없는 악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 저점이 쭉 나와서 주가가 반등할 것처럼 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치는데 이제 여기서 세력이 들어와서 마지막 털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안 좋은 악재 또는 뭐 예를 들면 상장 폐지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숨어 있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되거나 더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은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해서 저점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 전고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6개월 내 전고점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 주도주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고점을 돌파한 주도주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매매를 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뭐 애매한 이런 횡보 종목들 또는 역배열 종목들보다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렇게 계속 고점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터뜨리거나 장대 양봉, 거래량을 터뜨린 장대 양봉이 나온 이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훨씬 매매하기 좋고 수익을 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지만 계속해서 여기를 받쳐주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지만 또 반등을 하고 또 하락할 것 같지만 반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예시들을 들어줬는데 위에 예시들과 같이 신고가 돌파 종목은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주도 테마에 대장주가 되며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거의 아주 중요한 부분 거의 핵심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주도 테마에 또 대장주가 되고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저도 아침에 9시 반 정도쯤에 단타 매매를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쭉 켜놓고 보면 막 상승하는 종목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대세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딱 정해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25%를 가는 대장주가 있고 20% 또 17%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25% 가는 이 대장 테마의 대장주를 잡는 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25%를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22%가 되면 이 종목들은 13%, 이 종목은 1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되고 이 종목이 가장 상승해서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20%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대세 테마를 이루는 테마를 먼저 찾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아서 무서워서 잘 들어가기 어렵지만 대장주를 공략하고 그리고 또 전고점을 돌파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도 한두 달간의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잘 보시면서 항상 단기 매매 하시면서 단기 매매 할 때 그냥 주가가 막 상승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지 않고 그냥 매수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 부분들 시장의 주도 테마인지 그리고 그 중에 대장주인지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인지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 그리고 신고가인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승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일의 시가, 고가, 전일의 종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지지와 저항 기준으로 당일 시가 그리고 고가, 전일 종가를 볼 수가 있다. 만약 장 시작 이후에 시가에 비해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시가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시가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시가는 지지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캔들이 딱 생기게 되면 이 시가를 기준으로 만약에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해서 만약에 뚫으면 올라가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음 봉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결국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많고 만약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좀 저자가 단기 매매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다 잘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호가 단위가 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원 이하에서는 호가가 1원 단위로 움직이고, 그리고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5원 단위, 그리고 5,000원에서 2만원은 10원, 그리고 2만원에서 5만원은 50원, 그리고 5만원에서 20만원은 100원, 그리고 20만원에서 50만원은 500원, 그리고 50만원 이상은 1,000원, 이렇게 호가 단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호가가 여기서 보면 20만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100원에서 5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100원과 500원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좀 주가의 움직임들, 만약에 주가가 19만 9천 900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19만 9,900원이었지만 20만원이 되면 20만 500원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갭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주식이 4만원 후반대에 있다, 그럼 5만원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가 단위도 조금 챙겨 보시는 게 좋고, 단기 매매를 할 때 호가 단위를 염두에 두면 해당 호가 단위가 변하는 지점까지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그 호가 단위가 변하는 지점까지 올라오면 여기는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딱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으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은 딱 떨어지는 가격, 만원, 15,000원, 2만원, 5만원, 또는 뭐 13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이게 만원 가면 팔겠다, 뭐 15만원 가면 팔겠다,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을 매수한 뒤에 일정 가격이 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이 대부분 딱 떨어지는 가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이제 지지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서 본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고려하며 종목을 공략한다면 매매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지와 저항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를 지지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면 다시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데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루의 매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아까 호가 단위, 그리고 밑에 보면 또 VI 가격들,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가면서 어디가 저항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어디가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들을 다 잡아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챙겨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적 VI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 VI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VI 발동은 대부분 정적 VI 발동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VI 발동 가격은 투자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가격이고, 발동 시 2에서 2분 30초 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VI 가격을 매수 매도 기준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VI 발동 가격은 대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가격으로 지지와 저항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보통 뭐 15% 또는 20% 정도 상승한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2%의 VI가 발동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21%의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22%의 저항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VI가 한번 걸리고 나서 끝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뭐 17% 정도라고 한다면 VI에서 5% 정도의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21%인데 22%의 VI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금 매수를 자제하고 일단 VI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의 경우 공모주가 상장 당일 시초가가 강력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새로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시초가가 아주 강력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차트는 전고점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신고가가 나오는 급등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때 신고가는 6개월 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주로 의미하며, 만일
역사적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경우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박주들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차트 패턴을 시작으로 상승을 지속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보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터지는 장대 양봉을 가장 좋아하고 그 종목을 하루에 상승 상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잘 찾아서 매수하는, 그게 결국은 이 저자의 매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조금 조급하게 되고 그 순간에도 어떤 테마가 대장인지, 왜냐면 이제 하루에 이렇게 상승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어떤 날은 여기 예를 들면 초전도체와, 그리고 어떤 날은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딱 상위에 딱 랭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날은 여기는 뭐 초전도체 또 바이오 그리고 또 대선 테마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가 대장인지를 조금 구분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애매하니까 매매를 하지 않고 딱 봤을 때 바이오주가 대장에 이렇게 봐서 한 1, 2, 3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그날의 주도 테마와 대장주,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2023년 5월 25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날에 종가가 12,870원에서 무려 236%나 올라서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해서 비싸다고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매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비싸서 잘 안 사게 되는데, 단기 매매에서는 여기서 올라 있을 때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계속 상승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단기간만 본다면 상승하는 종목이 더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투자 시에는 달리는 말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자의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데, 저는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거나 신고가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 아니라면 매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주식의 경우 상승하려고 하면 서로 탈출하려고 해서 상승이 유입되기 쉽지 않고 언제 상승할지 몰라서 기다려야 하므로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쌍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을 바라기보다 그날 인기 있는 상승하는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야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외되는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대장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장기간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 앞두고 있거나 또는 신고가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패턴만 공략한다라고 이유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중요한 자리에 인기 있는 테마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 수급이 집중되며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는 최소 2거래일 정도는 쉽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큐렉스와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괜히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여기 역사적 전고점을 뚫었지만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조정 뒤에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큰 하락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단타 매매 시에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만을 골라야 한다. 성공적인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올라가는 종목인 정배열만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정배열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만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확인했을 때 역배열 상태인 종목은 상승하면 서로 매도하려고 하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들 상승하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여기서 올라가면 아무도 매도할 사람이 없고 계속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세만 계속 붙기 때문에 정배열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역배열 종목은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악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역배열 종목에 투자에 물려있는 경우 손실 중이라고 해서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아예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역배열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테마의 대장주인데 외국인 기관 등 뭉칫돈을 들고 있는 수급 주체가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의 흩어져 있는 수급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뭉텅이 수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금액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한두 번의 매수 또는 매도로 끝나지 않고 주식을 꾸준히 사거나 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키움과 미래에셋증권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수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키움과 미래에셋증권의 순매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JP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골드만, UBS, 맥쿼리, 시티그룹 등 외국계 증권사와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에 표에서 보면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키움과 미래에셋증권의 순매도량 합계는 34만 5천 더하기 그리고 20만 1000, 여기에서 이제 키움증권의 매수량 29만 8천 그리고 미래에셋 16만 2천을 이렇게 합하면 8만 4,786주로 개인이 매도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이 주식을 판 경우 누군가는 그만큼의 주식을 산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외국인 또는 기관이 주식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한투자증권의 거래원을 확인하면 매수는 17만 9천주, 매도는 9만 4천주로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매수 중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참고로 2분마다 발표되는 거래원 집계에서 키움 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다량 매수가 들어오면 대체로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사용하기도 하고 타 증권사에 비해서 레버리지, 미수나 신용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이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래원 자료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일 키움과 미래에셋 증권 순매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다. 개인이 너무 많이 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 키움과 미래에셋 증권이 대량 매수했다는 것은 개인이 매수했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키움과 미래에셋 증권이 순간적으로 대량 매수를 하는 경우이다. 개인의 대량 매수가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면 그만큼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라는 뜻이고, 개인이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특정 거래원에서 대량 매도가 지속되는 경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원이 개인 혹은 기관과 외국인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하나의 거래원에서 대량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급까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게끔 예시를 잘 들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추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장중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지, 저항 가격 근처에서 프로그램 매매 추세에 따라 돌파, 저항, 이탈, 지지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는 잘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매가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정하고 매수하는 날에는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금방 반등하면서 장 종료 때까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던 지점에서 마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등 참고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집기의 경우 기관이 매도하고 있다가 매수로 변하거나 대량 매수를 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가집기가 발표될 때 주가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급이 좋다고 무조건 상승하고 수급이 나쁘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주가가 장중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수급이 발표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심리가 반전돼서 주가의 방향성까지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주로 장기 투자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주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급이 쏠려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흐름들을 조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지수의 동향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수가 단기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만약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매매를 할 때 좀 더 유의하거나 지수 하락과 별로 연관이 없는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특정 종목에만 수급이 집중되곤 하므로 그날의 주도주를 매매한다면 매매하기 더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이 조금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제주은행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건 지수는 하락하지만 수혜주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중동 지금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 받을 때마다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은 오히려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도 테마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오히려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훨씬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날은 또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기에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수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주식이 조정받을 때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쉽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약 외국인이 작정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외국인이 코스피 또는 선물을 1조 원 이상 대량 매도하거나 코스닥을 3천억 원 이상 대량 매도하는 경우 대부분의 종목이 장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매매에 특히 유의해야 되고요. 지수가 정배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다음날까지 들고 가는 오버나잇을 해도 진행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매매를 최대한 줄이고 오버나잇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수에 따라서 오버나잇을 할지 말지도 조금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파트 4 거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그릇을 파악하기, 그래서 변동하는 수익이나 손실금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릇 이내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실력만큼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본인의 그릇을 넘어가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이 그릇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면 단기 매매를 할 때 손절 라인을 예를 들면 3%로 잡는다면 내가 100만 원으로 해서 3% 손절을 당했을 때 3만 원을 잃었을 때 떨림이 없으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1000만 원으로 3%를 해서 30만 원까지도 떨림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억을 들어가서 3% 손절을 할 때 300만 원 손절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1억은 여러분들의 그릇이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손절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수익으로 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단기 매매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매매 금액이 커질수록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금의 변화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금액 내에서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본인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보면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초보자분들이 금액이 많으면 오히려 매매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억이 있으면 1% 수익만 내면 100만 원의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으로는 10%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돈이 많을수록, 예를 들면 10억이면 1% 내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수익을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예를 들면 10억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3% 하락하면 한 번에 3천만 원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 작을수록 훨씬 매매 난이도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짊어져야 될 짐도 많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난이도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인의 그릇을 넘어가는 수익이 나면 지속적으로 출금해야 수익을 지키며 자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난다고 해서 주식 계좌에 돈을 계속 입금한다면 주식은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매매가 잘 안되고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추가 입금을 한다면 안 그래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투자 난이도를 더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익이 나면 출금을 하고 또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 따라서 종잣돈의 크고 작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잣돈의 크기를 파악해서 감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 투자를 지속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중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수 단가보다 상승한 상황에서도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유지되면서 수급 및 차트까지 완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불타기를 진행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종 투자금을 정해두고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종목에 따라 진입하는 금액을 다르게 해야 한다. 종목과 시장 상황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S급 종목일 경우에 불타기를 하며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것에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 매수 중이라도 일부 조건만 부합하고 매매하기에 그렇게까지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매수를 멈춰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모든 조건이 아주 좋을 때는 불타기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매를 멈추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들과 같이 분할 매수를 잘 활용하면 확실한 종목을 잡아 매매 성공했을 때는 1000만원 수익이 나고 실패했을 때는 100만원만 잃을 수 있다. 단기 매매를 통해서 한 번에 100% 수익을 내겠다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했을 때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한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고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작은 비중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작은 비중으로 여기 들어갔는데 만약에 하락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손절을 치고요. 여기 10% 정도를 들어갔다라고 치고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 20%, 30%, 40% 가서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을 여기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은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자르기 때문에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첫 장대 양봉 공략법인데 저는 단기 매매 시 정고점을 돌파하며 첫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중에서도 매매를 고려하는 대상은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도 테마의 대장주여야 한다라고 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최소 2거래일 정도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종목을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부터 2거래일 동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에 이때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날의 주도 테마 대장주는 주로 9시 30분 이후 발견할 수 있다. 9시 30분 이전에는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했던 종목이나 호재 뉴스가 나온 종목의 거래 대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주도 테마를 보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9시 30분 이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하면 확실한 그날의 테마와 대장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시장 거래 대금이 낮은 날에는 테마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확실한 테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회를 기다리거나 매매를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중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테마로 모두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 종목은 즉시 매도하고 빠르게 변경된 주도 테마로 갈아타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 외국인 또는 기관이 대량 매수하는 종목은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첫 장대 양봉이 나오고 주도 테마 대장주이면서 프로그램이 작정하고 매수하는 종목은 종가까지 상승하고 상한가에 들어갈 확률도 높으므로 모아가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불타기를 하면서 결국 비중을 좀 높여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자는 오버나잇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버나잇 계좌에서는 오버나잇을 위한 금액만을 매수하는데 종가까지 주도 테마 대장주의 자리가 유지되면 오버나잇에서 다음날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한다. 오버나잇 계좌는 끝까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보유하는 것으로 최저가에 매수하려고 시도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종목만 확실하면 타이밍을 재지 않고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잘 할 수 있어야 수익은 크게 손실은 적게 보며 수익금이 쌓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연한 손절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연한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은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나 또는 주도주 테마가 바뀌었을 때 또는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될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금과 관계없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가차없이 손절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 대상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받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이므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잘 해야 하고요. 자, 기계적으로 이제 손절을 하는 것도 있는데, 기계적 손절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 손실률이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매하는 것을 기계적 손절매라고 하는데, 초보자는 손절을 잘 하지도 못하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도 심리가 무너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에 기계적 손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시로 매입 단가에서 3%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매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손절매를 하는 이유는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한 종목이지만 예상대로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 해당 종목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5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 하락하는 종목의 특징입니다. 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할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장주가 아닌 이등주를 매매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즉 오를 땐 조금, 그리고 내릴 땐 폭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등주를 매매하는 것을 꼭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조급함을 버리고 시장에 대장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기적으로 단타 매매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등주가 아닌 꼭 대장주를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열된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10% 이상 상승했을 때에는 되도록 접근을 피합니다. 또한 10거래일 이내에 2배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과열됐다고 판단해서 2주 정도의 조정을 거친 뒤에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끝도 없이 오르는 종목은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잃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 시간에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트레이더들이 오전에 매수한 주식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음날까지 주식을 가져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매매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오후 시간에는 종가 베팅을 위한 종목만을 공략해야 되고, 네 번째는 역배열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역배열 종목을 꼭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일본 기준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하락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매 시 역배열 종목보다는 정배열 중에서도 인기 있는 종목을 골라 매매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종목,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간에 상한가 이후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역배열도 피하시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면서 앞에 있는 정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주도 테마이고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인 이 조건들만 생각을 하시면, 근데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조건들을 일일이 다 챙기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수 버튼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생각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절제를 하시고, 그리고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만 선택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은 기법보다 신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신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수익 손실금에 영향을 받지 말자라고 합니다. 수익금과 손실금이 얼마인지 그 금액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 돈이면 호캉스를 가는데, 이 돈이면 차를 바꾸는데 등등 수익금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주식을 매수해서 480만원 수익 중일 때 수익금이 500만원이 되면 팔아야지 라는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수익금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순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팔아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팔 때도 손실 금액 때문이 아니라 팔아야 하는 순간에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다른 인기 있는 주식을 매매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조급해지지 않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손실을 봤을 때 1억원어치를 매수해서 1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나 손실을 회복하려고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오히려 손실을 메꿀 만큼의 수익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해야 할 때에도 매도하지 못할 수가 있다. 10%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3-4%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수익을 다 반납하고 손실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늘 현재 계좌의 상태가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평소대로 차분히 매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내동매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대로 매매 시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확인해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에 막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승률이 높고 또 주도 섹터의 또 대장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하기.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해야 최적의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매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전업 투자를 결심하고 퇴사를 했는데 월급만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면 심리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 꾸준한 수익원을 마련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는 부가적인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고,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야 매매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천 트레이더가 되겠다, 월업 트레이더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표를 수익금으로 잡으면 수익과 손실에 연연하게 되어 매매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목표보다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내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겠다, 내 기준을 지켜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인기 저자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투자 단타 전략이라는 책을 다 리뷰해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원칙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정말 단타 매매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들만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놨고, 이것들만 잘 생각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한다면 단타 매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